14년 동안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었습니다. 밥하고 치우고 참기만 했던 며느리.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우울증 진단이 날 때까지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4년 만에 처음으로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시댁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힘이 됩니다.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웨딩홀에서 순영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26, 꽃다운 나이였지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순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옆에서 친정어머니가 면사포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요. 우리 딸 예쁘다. 친정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외동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순영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잘 살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신랑 될 사람은 괜찮았어요. 대기업 다니고 성실하고 착해 보였으니까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집을 장만해야 하는데 신랑 측에서 낼 수 있는 돈이 부족했지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순영아, 미안한데 너희 집에서 좀 더 보태줄 수 있겠니? 순영 씨는 망설였습니다. 친정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순영아, 내 퇴직금이랑 우리가 모아둔 거 합치면 1억은 되겠다. 그거 보태자. 내가 잘 살면 되지 뭐. 순영 씨는 5년 동안 모은 퇴직금을 털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없는 살림에 보태주셨지요. 합쳐서 1억.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친정 입장에서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순영이네는 외동딸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시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하다. 1억이 당연하다. 순영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결혼 전이니까요. 좋게 생각하려고 했지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속마음은 고마워하실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습니다. 결혼식 날, 순영 씨는 행복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을 때, 케이크를 자르며 서로를 바라봤을 때,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는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해외로 가고 싶었지만 돈이 빠듯했거든요. 집 장만에 거의 다 썼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신랑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으니까요. 제주도에서 순영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열심히 살자. 내가 잘할게.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응, 나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나도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4평. 신혼부부가 살기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늑했지요. 순영 씨는 신혼집을 꾸미는 게 즐거웠습니다. 커튼을 고르고 그릇을 사고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지요. 여기서 아이도 낳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첫 해는 나름 평화로웠습니다. 맞벌이를 했거든요. 순영 씨는 중소기업 경리로 일했고 남편은 대기업 생산직이었지요. 둘이 합치면 월급이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순영 씨가 300, 남편이 500.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어요. 대출 갚고 생활비 쓰고 조금씩 저축도 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공식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순영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요. 여보, 밥 다 됐어. 먹자. 순영 씨가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식탁으로 왔지요. 밥을 먹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야, 오늘 빨래는 왜 안 했어? 아, 깜빡했어. 내일 할게. 내일? 내일 빨래통 넘치겠네. 미안, 오늘 야근하느라 늦었거든.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영 씨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야, 나는 500 벌고 너는 300 벌잖아. 200만 원 차이 나니까 그만큼 네가 집안일 더 해야지. 순영 씨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니, 틀린 말이야? 돈 적게 버는 쪽이 집안일 더 하는 게 맞지. 순영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순영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적게 버니까 더 하는 게 맞나? 근데 나도 똑같이 8시간 일하는데? 출퇴근 시간도 비슷한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신혼이니까요. 싸우기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200만 원의 공식이 시작됐습니다. 순영 씨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아침밥 차리고, 저녁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남편은요? 출근하고 퇴근하면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보거나 게임하거나, 나 500번이니까. 그 말이 면죄부였지요. 결혼 2년 차, 순영 씨는 임신을 했습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기뻤지요. 병원에서 초음파를 볼 때 눈물이 났습니다. 콩알만한 생명이 제 뱃속에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으니까요.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야, 우리 아들이면 좋겠다.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면 되지. 그래도 아들이면 좋잖아. 순영 씨는 웃어넘겼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구별하는 사람이 어딨나 싶어서요. 임신 기간은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했거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다녀야 했지요.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아기용품도 사야 하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입덧이 너무 심해. 아침밥 좀 챙겨 먹어. 뭐? 내가? 응.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다음 날 아침, 순영 씨가 힘겹게 일어났더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식탁이에요. 밥은? 응, 네가 해야지. 어제 챙겨 먹는다며? 아, 그건 네가 차려놓으면 내가 먹겠다는 거지. 내가 해먹겠다는 게 아니잖아. 순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도 입덧을 참으며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그 밥을 먹고 출근했지요. 임신 8개월 차,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회사 다니기가 점점 힘들어졌지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서 있으면 다리가 붓고, 그래도 버텼습니다. 출산휴가 전까지는 일해야 하니까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순영아, 애 낳고 어떡할 거니? 네. 일단 출산휴가 쓰고 육아휴직 쓰려고요. 육아휴직? 그거 돈 얼마 안 나오지 않니? 그래도 1년은 쉬면서 아이를 보려고요. 1년? 그럼 살림은 어떡하고? 순영 씨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일단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일하려고요. 그래. 근데 순영아. 네. 애 보는 건 누가 할 거야? 그 질문에 순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보죠. 육아휴직 하면서요. 육아휴직 끝나면? 그때는 어린이집 보내야죠. 어린이집? 애가 너무 어린 거 아니야?
순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애 낳으면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어? 육아휴직 끝나면 어린이집 보내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어릴 것 같아서. 친정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순영아. 응. 내가 갈게. 뭐? 내가 가서 애 봐줄게. 내가 일하게. 순영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는? 아빠야 뭐 혼자서도 잘 지내시지. 그래도 괜찮아. 우리 딸 힘들면 안 되지.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순영 씨가 출산하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친정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서 아이를 봐주기로요. 친정아버지는 지방에 혼자 남으시는 거였지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2년 봄, 순영 씨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지요. 3.5kg의 건강한 사내 아이. 분만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순영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분만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야. 우리 아들. 남편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었지요. 잘했어. 고생했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이를 보시더니 활짝 웃으셨지요. 오, 손주다. 우리 손주. 시아버지가 아이를 안아보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번갈아 안아보셨지요. 순영아, 고생했다. 아들 낳느라.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들 낳느라. 그 말이 살짝 걸렸지만 넘겼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니까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와의 전쟁이 시작됐지요. 아이는 3시간마다 깼습니다. 밤이고 낮이고요. 젖 물리고, 기저귀 갈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겨우 눈 붙이면 또 울고, 순영 씨는 잠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남편은요? 나 내일 출근이야. 잠 좀 자야 해. 그 말 한마디로 안방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신생아 때 남편은 단 한 번도 밤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아이가 울면 순영 씨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또 울면 또 일어났지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밤만 좀 도와줘. 나 잠 오면 자야 하는 거 알면서 하는 이야기야? 내일 일 못해. 나도 힘든데. 네가 육아휴직 중이잖아. 네가 해야지. 순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1년이 끝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셨지요. 캐리어 하나 끌고 서울로 오신 어머니.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던지요. 엄마, 미안해. 내가 힘들게 해서. 야, 무슨 소리야. 손주 보는 게 힘들어?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순영 씨는 알았지요. 지방에 혼자 계신 아버지가 걱정되실 거라는 걸. 매일 밥 차려드리던 어머니가 없으니 아버지가 힘드실 거라는 걸. 그래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손주를 봐주셨습니다. 순영 씨는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고 저녁에 퇴근하면 아이를 넘겨받았지요. 어머니 덕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장모님이 손주 예뻐서 오시는 거 아니야? 예뻐서요? 친정아버지 혼자 밥 챙겨 드시게 하면서 예뻐서 오시는 거라고요? 순영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싸우기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첫째가 4살이 되던 해, 순영 씨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딸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이면 됐네. 그 말투가 어쩐지 아들 때와는 달랐습니다. 아들 낳았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시더니 딸이라고 하니까 덤덤하셨지요. 순영 씨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건강하게 낳는 게 중요하니까요. 둘째를 낳고 나서 친정 어머니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아이 둘을 봐주셔야 했으니까요. 4살 아들과 신생아 딸.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흰머리도 부쩍 많아지셨지요. 엄마, 너무 힘들지? 미안해. 괜찮아. 손주들 이쁜데 뭐.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고. 이쁜데 뭐라고. 하지만 순영 씨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지 않다는 걸. 4년 동안 친정에는 명절 때나 가끔 내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혼자 계셨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전화로 여쭤보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괜찮지. 네 엄마 건강이나 챙겨라.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먹먹하던지요. 첫째가 4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혼자 계시다 보니 제대로 못 드시고 병이 나신 거였지요. 순영 씨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를 붙잡아둔 게 자기 때문이니까요. 엄마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순영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내려가신 뒤 순영 씨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 퇴근하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데려오고 저녁 차리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남편은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 500번이까. 그 말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영 씨가 300벌든 250벌든 남편이 500벌든 550벌든 가사일은 늘 순영 씨의 몫이었지요. 그리고 시댁에서의 일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 행사 때마다 순영 씨는 식모처럼 일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추석이었습니다. 아직 첫째만 있던 때였지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영아, 이번 추석에 우리가 올라갈게. 네, 저희가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너희들 내려오는 거 불편하잖아. 우리가 올라갈게. 순영 씨는 감사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배려해 주시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알고 보니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시댁에 내려가면 시어머니가 음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음식을 잘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집에 오시는 거였지요. 며느리가 다 해주니까요. 시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지요. 순영 씨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까지 출근해야 했지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시부모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와라, 순영아. 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응, 좀 피곤하네. 밥 먼저 먹을까? 순영 씨는 퇴근하자마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요?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상을 펴자 시어머니가 식탁으로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오셨지요. 남편도 왔고요. 순영 씨는 밥을 푸고 국을 떠드리고 반찬을 덜어드렸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영아, 밥 맛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요새는 레시피가 잘 나와서 좋더라. 순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레시피가 잘 나와서 좋다. 그 말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영이가 잘해서 맛있다가 아니라 레시피가 좋아서 맛있다. 제 노력은 없고 인터넷 레시피 덕분이라는 거였지요.
순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레시피 많이 찾아봐요.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무셨지요. 밤 9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영 씨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시부모님, 남편, 아이까지 5식구 밥을 차려야 했지요.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8시가 넘어서야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응, 밥 됐니? 네, 다 차려놨어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지요. 설거지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영아, 점심은 뭐 할 거니? 순영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10시였는데 벌써 점심 걱정이었지요. 어머니, 점심은 밖에서 먹어요. 맛집 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에이, 있는 거 차려 먹자. 있는 거 차려 먹자. 순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있는 거 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 생각은 안 하시고, 며느리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였지요. 네, 알겠어요. 순영 씨는 대답했습니다. 싫다는 말을 못했으니까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일까 했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지요. 라면은 좀 그렇지 않니? 밥 먹자, 밥. 그래서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도 차렸지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무셨지요. 낮 1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영아, 너희 시어머니는 이럴 때만 쉴 수 있어. 깨우지 마라. 네. 시어머니는 이럴 때만 쉴 수 있으시대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언제 쉬어요? 순영 씨는 그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이요. 그 사이에 순영 씨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추석이니까 음식을 좀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전을 부쳤습니다. 잡채를 만들었지요. 나물도 무쳤습니다. 저녁 6시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안 나오셨습니다. 아까 잠깐 일어나셨다가 또 주무시고 계셨지요. 순영 씨는 방 앞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녁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안 일어나셨지요. 9시가 다 돼서야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어머, 벌써 이 시간이야? 배고프다. 밥 먹자. 순영 씨는 다시 밥을 데웠습니다. 반찬도 꺼냈지요. 상을 다시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영아, 잠을 좀 잤. 개운하다. 네. 어머니는 개운하시겠지요. 저는 6시부터 9시까지 기다리느라 지쳤는데요. 저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요. 순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아셨습니다. 자기가 자느라 늦었는데 며느리가 다시 차려주는 게 당연한 줄. 그렇게 3박 4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하면 점심시간. 점심 먹고 설거지하면 저녁 준비. 저녁 먹고 설거지하면 밤. 순영 씨는 하루 종일 부엌에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요? 하루에 낮잠을 4-5번 주무셨습니다.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TV 보다 자고, 또 일어나서 간식 드시다 자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감싸셨습니다. 이럴 때만 쉴 수 있어. 건드리지 마라. 순영 씨는 참았습니다. 결혼 3년 차니까요. 아직은 말을 못했지요. 그해 추석이 지나고 순영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힘들었어. 뭐가? 3박 4일 동안 나 혼자 다 했잖아. 어머니는 쉬시기만 하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른이잖아. 어른이 쉬는 게 뭐가 문제야? 어른이 쉬는 건 좋은데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네가 젊잖아. 젊은 사람이 해야지. 순영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이가 돌쯤 됐을 때였습니다. 시댁에 내려갔지요. 순영 씨는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봤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청소하고 아이는 등에 엎여 있었지요. 시어머니는요?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TV 보시면서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손주 좀 봐줘. 그러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움직이셨을까요? 안 움직이셨습니다. 꿈쩍도 안 하셨지요. 순영 씨는 아이 안고 계속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게 보이니까 그제야 벌떡 일어나시더니 순영 씨 품에서 아이를 확 빼앗아 가시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가 안아줄게. 남편 보라고요.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순영 씨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재래시장에 갔었어요. 장을 봤는데 짐이 많았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앞서 가시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차를 끌고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아세요? 순영 씨 양손에 있는 짐을 갑자기 확 빼앗으시는 거였습니다. 내가 들게. 아들이 보니까요. 아들한테 일하는 시어머니처럼 보이려고요. 순영 씨는 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빈손으로요. 14년 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만 착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한테는요. 투명 인간이었지요. 그리고 동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영 씨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도련님이라고 부르지요. 도련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순영 씨 결혼 3년 뒤에요. 동서가 생긴 거였지요. 동서는 순영 씨보다 3살 어렸습니다. 37, 지금 나이로요. 동선에도 남매를 낳았습니다. 딸이 7살, 아들이 5살. 순영 씨네보다 아이들이 어렸지요. 동선에 첫째 딸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순영아, 너 그날 시간 되지? 네, 어머니. 왜요? 동선의 돌잔치인데 네가 좀 도와줘라. 당연히 가야지요. 가족 행사니까요. 그날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동선의 집에요. 그런데 동서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동서는요? 아, 걔는 미용실 갔다. 머리하러. 순영 씨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나물 무쳤습니다. 손님들 올 시간 되니까 동서가 들어오더라고요. 머리 예쁘게 하고 손에는 케이크 박스 들고요. 어머니, 이거 그 유명한 데서 줄 서서 샀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순영 씨는요? 새벽부터 전 부치느라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었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동서한테만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2년 뒤 동선에 둘째 아들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순영아, 이번에도 좀 부탁해. 또 갔습니다. 또 동서는 없었지요. 이번엔 네일샵 갔다더라고요. 순영 씨는 또 음식 장만하고 시부모님 수발 들고 손님 맞이했습니다. 동서는 또 나타났습니다. 예쁜 원피스 입고 유명 빵집 마카롱 들고요. 어머니, 이거 요즘 인기 많대요.
우리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순영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억울해. 뭐가? 동서는 맨날 밖에 나가 있고 나만 일하잖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걔네는 형편이 다르잖아. 뭐가 달라? 형이 잘 버니까. 동서는 그래도 돼. 그럼 나는? 우리는 상황이 다르잖아. 네가 좀 참아. 상황이 다르다. 형편이 다르다. 그 말이 14년 동안 순영 씨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올해 봄이었습니다. 도련님한테 전화가 왔지요. 형수님, 저희 부부가 좀 놀러 가려고 하는데요. 네, 잘 다녀오세요.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이틀만요. 동선의 아이들을 순영 씨네 집에서 이틀 동안 봐달라는 거였습니다. 7살, 5살. 순영 씨네 애들은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저도 애들 둘 키우는데 형수님이 애들 잘 보시잖아요. 부탁드려요.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순영아, 동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네가 애들 좀 봐줘라. 동서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순영 씨도 지금은 전업주부였지요. 그런데 왜 동서는 쉬어야 하고 순영 씨는 내 아이를 봐야 하는 건가요? 그래도 받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큰 며느리니까요. 이틀 동안 내 아이 밥 해먹이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동서 부부는 제주도 갔다 왔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잔뜩 올리면서요. 형수님 덕분에 잘 쉬다 왔어요. 여기 선물이에요. 오메기떡 한 박스. 그게 이틀 품삯이었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순영 씨가 음식 차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영이는 손이 빨라. 음식도 맛있고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순영이 너는 이렇게 잘하는데 동서는 사랑만 받고 자라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더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요? 나는 사랑 못 받고 자랐나요? 순영 씨도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 자랐거든요. 외동딸로요. 친정엄마가 얼마나 순영 씨를 아끼셨는데요. 친정아빠 혼자 두고 손주 보러 오실 만큼요. 그런데 시집와서 일 잘한다고 마치 고생하며 잘한 사람처럼요. 그날 밤에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들었어? 응, 네 칭찬하신 거잖아. 칭찬이 아니야. 나는 뭐 팔자 사나운 사람이야? 야,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 남편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서러움이 쌓여갔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14년 동안 쌓이면요. 산이 됩니다. 순영 씨의 마음속에 서러움의 산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천장만 멍하니 보게 됐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하나? 나는 대체 뭔가?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결혼할 때 1억 보탰잖아. 친정엄마 희생시키면서 일했잖아. 밤 육아 혼자 다 했잖아. 시댁 행사 때마다 식모처럼 일했잖아. 그런데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겨우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습니다. 피곤했지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아이들 아침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예전처럼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설거지 하나 하는데 1시간이 걸렸지요. 멍하니 서서 수도꼭지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면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좋아하던 드라마도 재미없고,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웃어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웃으려고 해도 입꼬리가 안 올라갔지요. 엄마,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첫째가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요. 아니, 괜찮아. 엄마 좀 피곤해서. 순영 씨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없이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밥 아직? 엄마, 왜 울어? 순영 씨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아니야. 양파 썰다가 눈이 매워서. 근데 양파 없잖아. 딸의 말에 순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당근만 있었거든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순영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갔지요. 그날 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맨날 울어? 순영 씨는 놀랐습니다. 뭐? 엄마가 울어? 응. 요즘 맨날 울어. 나 다 봤어. 순영 씨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우는지도요. 눈물이 나는지도요. 그제야 순영 씨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이 TV를 보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지금 일도 안 하면서. 그 말에 순영 씨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일 안 하지요. 전업주부니까요. 그런데 집안일은 일이 아닌가요? 아이들 키우는 건 일이 아닌가요? 14년 동안 쌓인 서러움은요? 순영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순영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나 미친 거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순영님, 이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셨지요.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순영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요. 요즘 잠이 안 와요. 언제부터요? 몇 달 됐어요. 또 다른 증상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말을 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요. 의사 선생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순영 씨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선생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이유도 없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최근이요? 최근은 딱히 순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은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살았지요. 시댁 행사에 가서 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최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래전부터 쌓인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에 순영 씨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14년 동안 억울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요. 1억 보탠 이야기요. 친정엄마 희생 이야기요. 남편의 200만 원 공식이요. 밤 육아 이야기요. 시어머니 이야기요. 동서 이야기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제 속마음 털어놓은 게요. 30분 넘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끝까지 들어주셨지요. 다 말하고 나니까 속이 조금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지요. 이런 걸 다 말해도 되나? 별것도 아닌 걸로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네요. 말 못하고 삭히신 게 많으시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순영 씨는 그 단어를 듣고 멍해졌습니다. 우울증이요? 저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은 정신병이 아니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 같은 거예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화학물질 불균형으로 오는 거라고요. 약 먹고 상담받으면 좋아진다고요. 순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 치료받을게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기로 했지요. 일주일에 한 번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영 씨, 왜 그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요. 왜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말해도 안 들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는 말할 수도 없고요. 친정 엄마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순영 씨 마음은 누가 들어주나요? 순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순영 씨가 왜 힘들었는지, 왜 참기만 했는지. 순영 씨,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으시네요. 착한 사람이요? 네. 거절을 못 하시고 다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분노가 쌓이신 거예요. 맞았습니다. 순영 씨는 평생 착한 사람이려고 했지요. 착한 딸,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착한 엄마. 늘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싫어도 싫다고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하고, 그게 착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영 씨, 착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무시하면서까지 착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거. 순영 씨는 14년 동안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던 거였지요. 3개월 동안 약 먹고 상담받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지요.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밥맛도 조금씩 돌아왔고요. 눈물도 예전처럼 막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였지요. 내가 왜 참아야 해? 내가 왜 혼자 다 해야 해? 내 마음은 왜 아무도 안 들어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영 씨, 이제 말해보세요. 싫으면 싫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순영 씨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하자. 더 이상 참지 말자.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우울증 진단받았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언제? 3개월 전에. 지금 약 먹고 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맨날 그랬잖아. 동서는 그래도 되고 나는 안 된다고. 당신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형편이 다르다고. 상황이 다르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가난뱅이 집딸이라서 부려먹어도 돼? 처음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말한 게요.
나도 결혼할 때 1억 보탰어. 나도 귀한 외동딸이었다고. 친정엄마가 아빠 혼자 두고 와서 애 봐주셨어. 근데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밤 육아 한 번이라도 해줬어? 신생아 때 단 하룻밤이라도? 당신은 잠 못 참는다며 코 골고 잤잖아. 나도 다음날 일했는데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500 벌고 나는 300 버니까 200만 원치 더 일해야 한다고 했지. 그래서 일하면서 집안일 다 했어. 근데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어?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지요. 순영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앞에서만 손주 하나. 당신 없으면 누워만 계셔. 시장에서도 당신 차 오는 거 보이니까. 그제야 내 짐 뺏어서 드는 척 하셨어. 그거 알아? 몰랐어. 몰랐겠지. 당신 앞에서만 연기하시니까. 나는 14년 동안 그거 다 보면서 살았어. 남편이 한참 아무 말 없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 듣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남편에게 말한 뒤 순영 씨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14년 동안 삭혔던 말을 꺼내니까요. 속이 조금은 후련했지요. 남편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눌러앉지 않고 뭐 도와줄 거 있어? 하고 물었지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14년 동안 안 하던 걸 하니까요. 설거지를 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싫지는 않았지요. 고마워. 순영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보며 웃었지요. 이 정도 갖고 뭘. 그 말에 순영 씨도 웃었습니다. 올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요. 순영아, 우리가 올라갈게. 너희 내려오는 거 불편하잖아. 예전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지요.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응? 뭔데? 이번에 올라오시면요. 점심은 밖에서 드셔요. 뭐? 저 혼자 세 끼 다 준비하기 힘들어요. 점심은 맛집 가시고 저녁만 제가 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에이, 있는 거 차려 먹으면 되지. 어머니. 순영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이었지요. 있는 거 차리는 사람이 저예요. 저도 힘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한숨 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그러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거절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추석 아침, 시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순영 씨는 아침만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요. 밥, 국, 반찬 몇 가지. 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그러지 않았지요. 아침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소파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놔뒀을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럴 때만 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이번엔요. 어머니, 점심 먹으러 가요. 맛집 예약해뒀어요. 지금? 네.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좀 당황합니다. 평소에 저녁까지 주무시다 일어나셨으니까요. 그런데 일어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점심 드셨지요. 순영 씨는 그 시간에 쉬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명절에 낮잠을 잤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참 이상했지요. 14년 동안 명절마다 부엌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으니까요.
아, 이게 쉬는 거구나. 순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 밥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안 나오셨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았지요. 예전 같으면 기다렸을 거였습니다. 9시까지요. 그리고 다시 데워서 차렸겠지요. 그런데 이번엔요. 어머니 6시예요. 지금 안 드시면 저 치울게요.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지요. 벌써 6시야? 네. 식사하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14년을 함께 살면서 순영 씨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 같이 밥 먹었습니다. 제 시간에요. 밥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또 소파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좀 쉬어. 이럴 때 쉬어야지. 예전 같으면 참았을 거였습니다. 아버님, 순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쉬시는 동안 저는 설거지해야 해요. 어머니도 쉬시고 저도 좀 쉬게 해주세요. 설거지는 남편이랑 도련님이 할게요. 뭐? 남편이 눈이 커졌습니다. 도련님도요. 명절에 남자들도 일 좀 해요. 여자들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도련님도 따라 일어났지요. 저도 도울게요. 설거지하는 남편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순영이가 많이 변했네. 네, 변했습니다. 이제 할 말하면서 살 거니까요. 추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좀 달랐다. 응, 나도 알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순영 씨가 남편을 봤습니다. 왜?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처음이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할 거야. 14년 동안 참았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집에 도착해서 순영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더 있어. 뭔데? 앞으로 문제 생기면 누가 잘못했는지 찾지 마.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생각하자. 남편이 순영 씨를 봤습니다. 알았어. 화나면 못 참는 거 알아. 근데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나도 사람이야. 알았어. 당신이 내 편이 돼줘야 내가 시댁에서 버틸 수 있어. 14년 동안 혼자 싸웠어. 이제는 같이 싸워줘. 남편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미안했어. 진짜로.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요. 추석 지나고 일주일 뒤 동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할 말이 있어요. 응, 말해. 그동안 죄송했어요. 순영 씨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얌체 같았다는 거. 근데 한번 시작하니까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형님이 아프다는 얘기 듣고 많이 놀랐어요. 우울증이라면서요? 응,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순영 씨는 한참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형님? 동서. 네. 나 14년 동안 진짜 서러웠어. 맨날 나만 일하고, 동서는 맨날 나가 있고, 시어머니는 동서만 예뻐하시고, 남편은 너는 그래도 된다고 하고, 형님. 근데 내가 말을 안 한 것도 잘못이야. 속으로 삭히기만 하고, 억울한 거 참기만 하고, 그러니까 병이 난 거지. 동서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이제 됐어. 앞으로는 같이 하자. 나도 할 말 할 거고, 동서도 할 거 해. 그게 진짜 가족 아니겠어?
전화기 너머로 동서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저 진짜 그동안 미안했어요. 알았어. 다음 설날엔 같이 음식하자. 네, 형님. 저 열심히 배울게요. 전화를 끊고 순영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지요. 14년이나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싫다고 말하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그래도 이제 시작이야. 순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 주말, 온 가족이 나들이를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했지요. 우리 어디 가자. 애들이랑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딸, 서울 근교의 공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때였지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빨간 단풍잎이 길 위에 깔려 있었고요. 아이들이 낙엽을 밟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지요. 순영 씨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애들 많이 컸다. 응, 벌써 초등학생이네. 첫째 낳은 게 엊그제 같은데. 순영 씨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못해줬네. 뭘? 애들한테, 당신한테. 순영 씨는 남편을 봤습니다. 이제라도 해줘. 그럴게.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영 씨는 그 손을 잡았지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손잡을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따뜻했습니다. 딸이 뛰어오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뭐해? 아무것도. 손잡고 있네. 딸이 깔깔 웃으며 또 뛰어갔습니다. 순영 씨도 웃었지요. 엄마 아빠가 손잡으면 이상해? 몰라.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뭐 먹을까? 치킨. 치킨? 점심으로? 응.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순영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특별한 날? 무슨 날인데? 몰라. 그냥 특별한 날. 아들이 씩 웃었습니다. 순영 씨도 웃었지요. 그래, 치킨 먹자. 온 가족이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치킨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웃어. 응? 전에는 맨날 표정이 어두웠는데 요즘은 웃어. 순영 씨는 딸을 봤습니다. 그래. 응. 나 그게 좋아. 순영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아팠어. 마음이. 알아. 나 다 알았어.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나아지니까 나도 좋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킨이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맛있게 먹었지요. 아들이 닭다리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좋아. 뜬금없이 왜? 그냥 좋으니까. 순영 씨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너 좋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있었고 순영 씨는 창밖을 바라봤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지요. 예쁘다. 순영 씨가 말했습니다. 응? 노을. 예쁘네. 남편이 창밖을 힐끗 봤습니다. 그러네. 예쁘다. 순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노을을 봤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예쁘다고 생각했을까? 14년 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일하고,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시댁 눈치 보고,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지요. 이제는 좀 여유를 가져야겠다. 순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왜? 엄마, 나 그때 미안했어. 뭐가? 첫째 어릴 때 엄마가 아빠 혼자 두고 와서 애 봐줬잖아. 그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침묵하셨습니다. 야, 그게 뭐? 아니야. 엄마 희생이었어. 고마워. 진짜로.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네. 순영 씨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걱정 마. 그래, 네가 괜찮으면 됐다. 전화를 끊고 순영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순영 씨는 사랑 못 받고 자란 게 아니었습니다. 순영 씨도 사랑받고 자랐지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자기도 자신을 사랑해 주려고 합니다. 요즘 순영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순영아, 오늘도 내 마음 잘 지켜.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싫으면 싫다. 힘들면 힘들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14년 걸렸습니다. 병까지 났지요. 그런데 늦지 않았더라고요. 마흔에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아직 어색하고 남편도 가끔 예전 습관이 나오고 순영 씨 자신도 가끔 참는 버릇이 나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엊그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달라 보여. 뭐가? 예전보다 밝아 보여.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순영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 응. 좋아 보여. 고마워.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거절 한 번,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게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순영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착한 며느리보다 건강한 내가 먼저라는 걸요. 가족은 참는 관계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걸요. 14년 걸려서 알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지요. 그렇게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순영 씨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 다 온 건 아니지만 분명히 나아가고 있지요. 오늘도 순영 씨는 거울을 봅니다. 순영아, 오늘 하루도 잘 버텨냈어. 수고했어. 그렇게 말해줍니다. 자기 자신에게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조금씩 더 자기다운 모습으로 순영 씨의 삶은 계속됩니다.